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온라인 컨퍼런스의 사회와 좌장을 맡은 동의대학교의 유상이라고 합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동북아 가스 네트워크와 인천의 역할이라는 아주 참신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세 분의 발표자와 두 분의 토론자를 통해서 컨퍼런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이 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동북아 가스 네트워크와 인천의 역할, 여기에서 키워드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우선 새로운 시대, 언택티드 시대가 왔다. 포스트 코로나죠. 그리고 이 동북아 가스 네트워크라는 우리의 새로운 그 에너지 믹스에 대한 재조명이라는 그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의 역할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지역적으로 인천이 가지고 있는 인천의 역할, 이 세 가지 키워드를 한 세미나 속에 녹여서 발표를 해 주실 거로 생각합니다. 우선 발표자를 소개해 드리면 첫 번째 발표자는 인천대 강희찬 교수님입니다. 네, 인사하시죠. 네.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동북아 에너지 협력 패러다임 변화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실 거고요. 두 번째 발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는 북방경제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중요한 역할을 해오신 김효선 박사님입니다. 주제가 북방 PNG 사업의 사회적 가치, 특히 최근에 그린 뉴딜과 관련된 그런 이슈들을 다루고 특히 이 에너지 안보 측면도 고려한 그런 발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발표자는 원광대학교 유권홍 교수님입니다. 네. 특히 그 동북아시아의 천연가스 허브, LNG 트레이딩에 있어서 인천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이 세 분은 각자 발표 15분 정도 이렇게 해주시기로 하고요. 그리고 토론자 두 분을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토론자는 김현태 에너지 기술평가원의 연구위원으로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흥복 HDC 현대산업개발 상무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도 마찬가지로 15분 정도 토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우선 그 첫 번째 발표자 강희찬 교수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처음으로 발표하게 되는 또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코로나를 전후해서 코로나 이후로 이 전 세계의 에너지 시장의 변화, 정말 큰 변화가 있고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그로 인해서 향후 우리는 이 특히 이제 가스 분야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하는가, 이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저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이후로 정확한 소위 얘기하는 뉴 노멀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 아직까지 정착되지 않고 많은 혼란과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재 그냥 좌충우돌하고 자꾸 우왕좌왕할 게 아니라 과거와 그리고 현재 시점을 정확하게 우리가 반추해 보고 잘못된 어떤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바꿀 수 있는 건 바꾸고, 그러는 것이 또 인간의 어떤 또 우리가 지금까지 진보의 역사였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라는 어떤 우리 미중유의 사건을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가 에너지를 바라보는 우리 입장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새롭게 재정립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표 자료는 서로 공유되고 있다고 믿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코로나 19가 발생된 이후로 여러 가지 이제 사회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 국제적인 이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그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이 국제화라는 트렌드가 점차 반세계화라는 트렌드, 특히나 지역 중심, 지역을 중심으로 한 어떤 협력 구도, 이런 것들이 이 국제적인 이 관점에서는 큰 변화의 첫 번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역화라는 것이 굉장히 큰 화두로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뭐 그 부분에서 약간 해당되지 않지만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19 이후로 국경을 폐쇄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해 왔습니다. 그래서 경제 활동이 굉장히 위축되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와 같이 죄송합니다. 수출을 주로 하는 국가들이나 이런 거래가, 해외 거래가 많은 국가에서는 굉장히 큰 위협이고, 특히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심지어는 에너지 분야에서조차도 이런 코로나로 인한 국경 폐쇄 조치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방역 대응 과정에서 각국 정부가 이 세계화를 역전시키면서 지역 경제가 이제 좀 중심으로 모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유럽 중심, 그다음에 아메리카 중심, 아시아 중심, 아세안 중심, 그리고 동북아에서도 이러한 움직임들이 일어나야 되지만 동북아에서는 약간의 그런 것도 일어나지 않고 있고, 이런 지역 중심의 에너지 협력 구도들이 지금 최근에 어떤 하나의 트렌드로 작동을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나 이제 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굉장한 그 어떤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에 가격이 급락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에너지 시장의 변화를 보면은 그러한 그 일방적인 어떤 가격의 하락이 아니라 가격이 굉장히 출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어떤 가격으로 이 에너지가 이제 가격이 세팅될지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도 많은 불확실성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게 되기 때문에 그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한 정말 전 세계적인 어떤 노력들이 아주 최근에는 아주 전쟁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 못하지만 많은 나라들이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해, 특히 이 시점에서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잘 아시겠지만 아까도 이제 우리 자장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중요한 것이 언택트, 비대면이라는 것들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종종 뉴스에 나오죠. 에너지 운반 선박의 승무원들이 지속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고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면서 석유라든지 원유라든지 LNG라든지 이런 선박을 이제 많은 국가들에서 우리가 수입해 오고 있는데, 그런 국가에서 수입해오는 그 에너지를 할 때 그 승무원들이 이 코로나의 양성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이제 일들이 벌어져서 그런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비대면 방식의 에너지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워낙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국내 저장 시설을 확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언제 공급을 받을 수 있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것은 뭐냐면, 국내에서 최대한 그 불확실성을 뭔가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국내 저장 시설을 확대하는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화두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와 물론 이제 이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없다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코로나에 대한 책임론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 그리고 미국 대선의 어떤 막바지까지 이르면서 그냥 미중 간의 어떤 분쟁, 그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느 국가와 더 어떤 관계를 좋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실 선택을 좀 강요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은 지금 민주당 정권이나 공화당 정권이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그런 선택에 대한 어떤 그런 압력은 더 강화될 수도 있고 또한 더 약화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명분을 따질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에너지 분야는 특별히 에너지나 식량이라든지 우리의 생존과 직접적인 영향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외교적인 명분을 따지기보다는 상당한 실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반증하듯이 미국과 중국이 이러한 서로 이제 때리기에 있는, 서로 이제 외교적 갈등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 두 국가들은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 분야라든지 자원 분야의 협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즉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민감하고 서로 대립되는 구도 속에 있지만 물밑으로 움직이는 그 에너지와 자원 간의 협력은 우리가 또 무시할 수 없는 분야죠.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명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생존을 위한 실리적인 추구에 있어서는 협력할 때는 협력하고 서로 손을 잡을 땐 잡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고, 향후에 이런 미국의 중국 대리기는 정권에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중국 대리기는 계속 되겠지만 하지만 실리적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그리고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미국이 셰일가스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에너지 시장에서의 패권을 확대해가는 그런 상황, 그리고 에너지 시장이 굉장히 빨리 변하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중국 쪽에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기도 하고 또 미국에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선택하는 것, 어느 한 손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굉장히 실리적인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한국의 에너지 안보라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에너지 공급 시장, 에너지 시장은 혼란 그 자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요 부분에 있어서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어떤 물동량의 감소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수요 감소, 에너지 수요 감소를 가지고 수요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감소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상업 분야라든지 이런 난방 수요 분야에 있어서 감소가 컸습니다.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코로나를 이전부터 많은 나라들이 공급 캐파시티를 늘리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에너지 시장에서 공급은 늘리고 수요는 줄고 굉장히 이제 웃긴 이제 그런 상태에 놓인 거죠. 사실은 수요가 계속 늘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급 캐파시티를 계속 늘려갔는데 결과적으로 수요가 갑자기 코로나19로 팍 꺾이니까 공급은 약간 붕 떠 있는 상태, 그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웃긴 거는 한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는 여기 이제 동북아 3국이라고 하는데 보통 동북아 3국은 이런 가스 프리미엄이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전 세계 가스 가격이 급락하더라도 이 동북아 3국에 대해서는 가스 가격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동북아 3국은 장기 공급 계약 물량으로 가스를 수입하고 있거든요. 이런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스 시장이 막 출렁 있어도 우리는 굉장히 좀 뭐랄까 가격이 하락하는 것에 대한 이득을 얻지 못하는 그런 이제 문제도 있고요. 지금 사실 굉장히 좀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사실 아까도 보셨지만 이제 수요가 줄어들고 공급량이 캐파시티가 갑자기 늘어났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수요가 늘기 때문에 점점 시장에서 공급량에 대한 투자를 줄여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줄여나가는 상태에서 이제 시장에서 소위 얘기하는 마지나라는 기업들, 한계 기업들이 뚝뚝뚝뚝 떨어져 나가고 이제 몇몇 공급자들이 이 가스라든지 에너지 시장을 장악하는 약간 소위 얘기하는 독점이나 과점 같은 형태의 그런 에너지 공급 시장이 형성될 거란 얘기죠. 그렇게 되면 중요한 거는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어떤 식으로 예상을 하고 있냐면 공급량은 계속 이제 다시 줄기 시작합니다. 수요량이 감소와 같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수요라는 것은 지금도 최근 이제 살짝 이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 코로나 이후로 수요는 굉장히 빠르게 이제 성장할 거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그 사이에 공급량은 많이 줄어져 있죠. 그럼 이 갭이 굉장히 크게 존재해요.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떨어질 수 있지만 공급량이라는 것은 몇 년에 걸친 투자를 통해서 이게 쌓아오고 다시 붕괴되고 이런 형태가 있는데 향후에 2025년 정도 됐을 때 수요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공급량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즉 공급이 부족한 그런 상태에 놓이죠. 그러면 경제학적으로 가장 심플한 수요 공급 곡선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격이 폭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5년에 정도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굉장히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국의 에너지 상황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 같죠.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내적으로 생산에는 물론 재생에너지가 있긴 하지만 97% 이상을 우리가 에너지를 의존하고 있고, 그리고 석유라든지 가스라든지 많은 분야에 의존하고, 근데 우리가 수입하는 수입원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중동이라든지 이런 데에 많은 수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수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뭐 미세먼지라든지 그다음에 기후변화 대응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청정 에너지, 그다음에 좀 더 깨끗한 에너지 수요에 대한 것들이 늘어나고, 좀 더 편리한 에너지, 전기라든지 가스란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현 정부에서 우리가 그린 뉴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현 정부가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가 신남방 정책, 신북방 정책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 협력을 했는데, 신북방 정책의 큰 그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배로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해 왔다면, 이를 북방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가지고 에너지를 받는,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졌죠. 하나는 이제 동북아 슈퍼 그리드라 그래 가지고 전기를 이제 다른 나라에서 동북아 있는 지역의 다른 나라부터 우리가 수입하고 또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또 하나는 가스라는 부분이죠. 가스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가스는 중동 지역에서만 나는 건 아닙니다. 많은 양의 가스, 그것들이 러시아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생산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배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서 이를 통해 가지고 가스를 공급받는 이런 그림들이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북한이라는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동북아 슈퍼그리드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그 안에서 논의들이 되고 있는데,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사안이 뭐냐면, 이 북한을 경유하는 이 슈퍼그리드, 이 전선, 그러니까 전기 라인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북한을 포함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것도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고, 이 가스라는 라인도 만약 북한을 경유하는 라인이라면 이 북한을 경유할 때 이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사전적으로 들어가서 지질 검사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막상 우리가 가스관을 두었을 때 그러면 노동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의 임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가스를 이제 만약에 이제 공급받게 되면 그 경유할 때 받아야 되는 그 요금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순간적으로 만약에 북한이 이러한 가스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쪽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위협적인 일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우리가 물론 그동안 굉장히 많은 관련된 연구를 해오기도 했지만, 이에 대해서 북한이 계속되는 어떤 변화되는 어떤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논의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걸 좀 결론을 내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북한이라는 어떤 그 리스크를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고, 그 안에서 또 언제 논의가 될지도 저희가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현재 시점에 봤을 때는 동북아 슈퍼그리드와 동북아 PNG 협력은 여러 가지 국가가 참여하고 있고, 또 북한이라는 또 리스크가 존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동북아 경제 협력과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사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경로가 강통되거나 포함된 수가 증가하면서 위험은 또 필연적으로 증가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이런 부분이지만, 향후에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도 대북 제재라든지 아니면 북한의 어떤 남북 관계의 어떤 그런 개선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거의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듯이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모든 라인을 북한을 경유하는 라인만 고려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굉장히 좀 그 북한 남북 관계에 따라서 이 고민을 많이 해왔는데, 이제는 조금 더 전향적이고 좀 혁신적인 생각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북아 슈퍼그리드도 마찬가지고, 동북아 PNG 라인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현재 시점에서 북한을 경유하는 고객만 고려할 필요가 있느냐,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북한을 경유하는 라인도 고려하지만 동시에 북한을 경유하지 않은 라인도 같이 고려를 해가지고 좀 더 실리적이고 혁신적인 이제 어떤 접근이 필요하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향후에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로 에너지에 대한 이 불확실성이 가장 큰 상태에서 우리 국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에너지는 무엇이고, 그 확보할 수 있는 에너지를 기반으로 우리는 향후에 어떠한 발전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지금 현 정부가 이야기하는 그린 뉴딜과 같은 그런 정책들에서 우리가 얼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지금과는 다른 그런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발표 강희찬 교수님께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 에너지 협력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서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 번째 발표자 김효선 박사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탄소금융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효선입니다. 제가 오늘 초대받은 거는 제가 과거 한 1년 동안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에너지 분과장을 맡았다는 그 책임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은데요. 제가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서 저희가 비전과 로드맵을 마련하는 데서 에너지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원님들의 말씀도 있었고,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린 뉴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천연가스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되어서 정말 개인적으로도 기쁘고 사회적으로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기 바로 직전에 파리에 있는 국제 에너지 에이전시, 국제 에너지 기구죠, 인터내셔널 에너지 에이전시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영광스럽게도 그 비롤 총재님을 면담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비롤 회장님은 터키 사람인데요. 우리는 이제 터키랑 한국이랑 축구에 미치는 나라 중에 하나고, 또 유럽이 아니고 아시아도 아닌 그 어정쩡한 나라에 있는 터키나 저희 같이 이렇게 남북으로 또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국가들 간에 갖는 어떤 공감대가 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중요한 어떤 공감대는 바로 뭐였냐면 바로 가스에 대한 열정이었는데요. 그 총재님 같은 경우에, 비롤 총재님 같은 경우에 이제 8년 임기를 이제 보장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되면서 정말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테마를 어떻게 잡고 있냐면 슬기로운 에너지 전환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거기에서 신재생이라든가 보다 친환경적인 연료를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에너지 전환이 소프트 랜딩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거기에 절대적으로 천연가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하셨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저와 생각을 좀 같이 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따뜻하게 얘기를 나누고 헤어졌어요. 천연가스 얘기를 조금 이제 앞에서 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말씀하신 내용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라는 그런 특징을 강조하신 거거든요. 다른 연료는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지만 천연가스는 공급 인프라가 없으면 수요가 만들어질 수 없는 태생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아주 가슴 아픈 막내 아들 같은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폭등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뉴욕 증시에서도 가장 폭망하기도 쉽고 떼돈을 벌기도 쉬운 시장 중에 하나가 천연가스 선물 시장입니다. 오늘 아주 급등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천연가스의 공급 여력이 다른 연료에 비해서 굉장히 타이트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 인프라를 최대한 확보하는 나라가 경쟁력 있는 나라가 된다, 그런 취지에서
미국도 셰일가스, 셰일 오일을 개발을 하게 된 거고 그로 인해서 절대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고 있는 지금 과정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천연가스 얘기를 하면서 제가 몸담았던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서 했던 역할을 조금 더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서 로드맵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에너지 인프라다라고 해서 슈퍼그리드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를 시작을 했는데요. 여기서 저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20년 전이죠. 한 5, 6년 전이죠 벌써. 제가 이제 천연가스 산업의 대표적인 기업인 한국가스공사에 이제 입사를 했었는데요. 입사하자마자 맡았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남북러 파이프라인 가스 프로젝트, 특히 이제 국경 통과료를 계산하는 일을 제가 맡았었거든요. 이제 파이낸싱이나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재미난 이제 그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는데 저만 해도 파이프라인 가스의 2세대고요. 이제 다음에 패널을 해주실 디스커션을 해주실 두 분께서 이제 파이프라인 PNG 가스의 1세대십니다. 그래서 오늘 1, 2, 3세대가 모두 모였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2세대와 3세대에 낀 세대가 이제 되온 거죠. 그래서 과거를 약간 반추해 보자면 과거에는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논의가. 지금은 생션이다 뭐다 해가지고 논의조차를 꺼려한다라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 굉장히 많은 기술 개발이 있었고요. 앞으로도 그 기술 개발에 저희가 편승해야 되는데 언택트 시대에 더더욱 기술에 의존적인 세상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빨리 진보하는 기술에 맞춰서 파이프라인 가스 문제도 적극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술과 금융이 낳은 아들이 바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공급 인프라가 확실하게 잘 마련이 되면 시장 또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발표를 그 로우 카본 저탄소 에너지, 저탄소 경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과거에는 제가 포인트 좀 쓸까요? 아, 그래요? 아, 포인트에서 이제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과거에는 그 환경 부분과 경제 부분이 통합되는 형태를 갖춘 왼쪽에 있는 세모처럼 두 가지 영역만을 고려한 그린 그로스를 얘기했다면 이제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얘기, 사회적 가치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고민하게 되는, 그리고 사회적인 격차, 임금 격차, 모든 그 갭을 좀 더 줄여가는 과정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 조금 더 균형 있는 발전,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사회적인 그 니즈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는 국제사회가 굉장히 과거에 있었던 어떤 문제를 계속 반복한다라는 것을 좀 인식해야 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제사회적인 우리가 뭐 마이크로하게 가스를 볼 수도 있겠지만 매크로하게 세계 경제에 있어서의 중요한 인디케이터로 우리가 오일가스 가격을 얘기를 하는데요. 최근에 유가가 굉장히 폭락을 했죠. 그 배경에는 다분히 수요 공급에 있어서 문제냐. 사실상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기 때문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요가 줄어들었죠. 0이 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건 수요가 20, 30% 줄게 되면 가격 하락이 발생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었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 플레이어들은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죠. 미국이 셰일 오일을 개발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배이자 독배인 건데요. 자국에 있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유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거기에 이제 치킨 게임을 하게 되는 러시아랑 사우디가 들러붙게 되니까 구경권 없는 싸움을 할 리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을 끌어들이는데 성공을 하죠. 그러다 보니 과거에 있었던 미러 간의 그 문제는 지금은
이란과 사우디를 이용한 프록시워, 즉 대체 똘마니를 이용하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제가 학교 다닐 때의 시험 문제 중에 하나가 유가 20불은 정당한가라는 그런 질문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가 20달러 유가를 저희가 이제 목격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바로 유가가 0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해프닝을 저희가 목격하게 됩니다. 다시 유가가 그날 다시 그 다음 날 이제 10달러까지 올라가고 지금 현재 40달러 턱걸이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 데 있어서는 미국 내에서는 사실상 공화당과 민주당 내에서 너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도대체 한 게 뭐가 있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물론 부시가 힘으로 어떤 이 결과를 가져왔다면 힘을 발휘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었죠. 그러다 보니 오바마는 싼 외교를 하게 됩니다. 모두와 친구를 맺는 것이 가장 싸게 사회생활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한 번 맞으면 아프니까 병원 가야 되고 게임비 물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주 반대 그런 외교 전략을 갖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또 이제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필요할 때는 때려주고 그냥 안 필요할 때는 그냥 놔두는 그런 형태를 계속 갖고 가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하는 지금 외교 정책은 그 무게 중심을 너무 북쪽으로만 두고 있다라고 이제 존 맥케인 상원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중동은 삐져나오면 때려주기, 두더지 잡기 식으로 하고 그 북한 리스크에 대해서는 좀 더 화해적인 그런 무드로 이렇게 외교 전략을 하고 있죠. 상당히 과거 대비 복잡하지만 화려한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하는데요. 그런 와중에는 현실을 직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가스에 대한 수요인데요. 가스에 대한 수요는 앞에서 강 교수님께서 많은 부분을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로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 확대하게 되면 가장 필요한 에너지원 중에 하나가 가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스는 물론 전체적으로 가스 수요가 줄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협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 속도가 늦어지면 될수록 가스 수요는 늘어나고 실제로 또 신재생 에너지 보급이 이미 많이 확보가 되면 될수록 또 가스가 필요한 이래도 저래도 가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 속도와 수요의 속도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이 그림이 저희가 의존적인 LNG의 수요 대비 공급의 수요의 모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에 하나를 빠뜨렸어요. 이렇게 중요한 가스인데 이 가스가 그 지역적인 편차를 가져온다는 문제점인데요. 큰 게 문제냐 아니면 빨리 성장하는 게 문제냐에 있어서 현재까지는 유럽을 중심으로 한 그 성숙된 시장은 그대로 천천히 성장하고 성장 속도도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반면에 아시아 시장은 지금은 작지만 2040이 되게 되면은 상당히 큰 부분으로 절대적으로 전체 시장에 있어서 반 이상을 아시아가 차지한다. 중국 플러스 아시아가 반을 차지하게 되는 디맨드 수요 곡선을 보이게 되는 거죠. 특히 LNG의 경우에는 수요의 절반이 중국 플러스 그러니까 한국을 포함한 거죠. 아시아 시장이 차지하게 된다라는 점이 LNG 수요에 있어서 LNG 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점을 지금 내포하고 있습니다. LNG 그 공급 대비 투자 스케줄을 보게 되는데요. 다른 에너지원도 마찬가지겠지만 거대 장치를 필요로 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 인프라가 수요를 창출할 만큼 공급이 확보되는 정도의 설비가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까지의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투자 스케줄이 약간의 시간 레그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의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베스트먼트 스케줄이 아주 조밀조밀하게 만들어져야 되고 그게 굉장히 완벽을 기해야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런 점에서 저희는 지금 투자 속도가 공급을 필요한 만큼의 공급을 만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가스 가격 폭등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재테크를 하고 싶으시다 그러시면은 유가에 투자하기보다는 가스 가격을 잘 보시고 계시다가 특히 하절기랑 동절기 때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시점을 찾아서 얼른 사신 다음에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태파는 것을 몇 번 하시게 한 두세 번 하시다 보면 아주 짭짤합니다. 이 이유가 바로 가격이 굉장히 왜 그렇게 폭등하고 폭락을 하게 되냐면 실제로 지금 천연가스의 경우에는 날씨에 의존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름과 하절기와 동절기 때 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연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여름에는 또 그 피크 수요를 맞출 수 있는 아주 억세스가 아주 쉬운 연료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천연가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연가스의 변동성, 가격 변동성은 어쩔 수 없이 타고난 이제 그 성질인 거죠. LNG 가격을 다시 가스 가격을 보시게 되면 최근 들은 트렌드가 그래도 다행인 것은 과거의 편차보다 지역 편차가 최근 들어서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가격이 가장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죠. 이런 문제가 바로 이제 다음에 발표해 주실 유건원 교수님께서 강조하실 가스 허브에 대한 얘기인데요. 가스 허브는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고 논의되는 과정에서 공급 설비나 인프라가 확실하지 않다라는 맨날 지적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파이프라인 가스 같은 것이 없다라는 지적과 마찬가지로 논리가 적용이 됩니다. LNG 시장은 스윙을 하는데요. 어떨 때는 공급자가 우위에 있고 어떨 때는 수요자가 우위에 있는데 최근처럼 수요가 아시아 시장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는 아무래도 빨리 성장하는 곳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 LNG 시장에서도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그러면 러시아는 어떤 생각을 하냐? 러시아는 최근에 동방 정책을 선언했죠. 동쪽으로 마켓을 조금 더 확보하고 싶다. 아시아 시장이 커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아시아 시장을 놓칠 필요가 없겠죠. 놓치게 되면 누구께 되냐면 미국께 되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아시아 시장을 향해서 파이프라인도 LNG도 열심히 팔아먹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저희로서도 잃을 게 없는 것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 안보를 조금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스 소비에 있어서 수입에 있어서 러시아를 하나의 좋은 카드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문제점 중에 특히 아시아 전체 시장에 있어서의 문제점 중에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그 경제 규모에 비해서 그 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성 때문에 저희가 성장이 조금 주춤하게 될 수 있다. 최근 들어서 중국의 어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조금 주춤하다는 것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폭락을 했는데요.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좀 더 화합적인 에너지 협력을 통해서 인프라를 확충하게 되면 조금 더 나은 시장을 만들 수 있고 조금 더 나은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굉장히 한숨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바로 유럽 시장은 인프라가 요렇게도 저렇게도 다분히 그냥 일방적인 한쪽 방향의 에너지 인프라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터커넥터라고 해서
섬나라로 되어 있는 영국과 대륙 유럽을 연결하는 인터커넥트를 통해서 가스와 전기를 서로 주고받는 그런 프레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중국이랑도 이런 걸 할 수가 있고 일본이랑도 할 수 있어야 하며 북한을 통해서도 저희가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일방통행이 아닌 쌍방으로 흐를 수 있는 가스 플로우와 전기 플로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중국이 하고 있는 그 외교, 에너지 외교는 굉장히 영리한 그런 외교를 펼치고 있는데요. 바로 자기네가 필요한 때까지 자기네가 유리한 쪽으로 파이프라인을 끌어간다는 겁니다. 중국이니까 한번 가운데를 한번 관통해 보시지 뭐 이런 식으로 안 해요. 왜냐하면 몽골 주기 싫고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조금 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카드는 하나보다 5개가 더 나은 것처럼 가스 커넥티비티에 있어서도 저는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북한을 관통하지 않는 라인도 있어야 되고 다 익선이지 않을까요? 근데 다 가질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면 이 중에서 기술의 진보를 감안을 했을 때 가장 피저블하고 가장 사업성이 높을 수 있고 다른 아시아 경제와 남방과 북방 협력을 모두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설계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모두가 전문가분들의 좀 노력을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오늘만들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독일에 갔을 때 받았던 인상이 있습니다. 어떤 제도를 만들 때 자기네는 법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한 10년 걸쳐서 법을 하나 만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꾸는 것도 앞에 10년이 걸쳤기 때문에 바꾸는 것조차도 되게 어렵게 생각한다. 그 얘기는 어떤 뭔가를 우리가 꿈꾸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간을 할애하고 또 그거를 뜸을 들이는 그런 데 있어서의 노력을 계속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스라는 그 에너지 그 중에서도 이제 PNG라는 LNG가 아닌 PNG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 중에 하나가 아마 공급의 유연성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시장이 가지고 태생적인 그 수급 불안, 그 괴리가 가격의 변동성으로 다 전가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런 에너지에 굉장히 의존도가 높은 그런 국가의 경우에는 공급의 유연성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앞으로 에너지 안보나 여러 가지 관련된 그린 뉴딜을 갖다가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유건홍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앞에 두 분이 큰 그림을 그리셔서 인천 얘기를 좀 해보려고 준비했고요. 우리 김효선 박사님한테 먼저 부탁이 맨 끝에 페이지 평택으로 돼 있는데 이걸 인천으로 바꿔주시거나 인천 평택을 같이 넣어주시거나 그래서 나중에 둘 중에 하나 어디가 되든 요 목차 보시면 목차가 어디였죠? 여기 있다. 나왔는데요. 이대로 큰 세계 LNG 시장을 좀 보고 그리고 동북아시아에서 LNG 트레이딩 허브가 왜 필요한지, 그 트레이딩 허브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또 우리 이제 적들이죠, 경쟁자들인데 일본과 중국, 싱가포르는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그럼 우리 인천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등을 보겠습니다. 이런 큰 그림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세계 LNG 수출국 보시면 카타르, 호주 그리고 주목해야 될 게 미국이죠. 그리고 러시아인데요.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끼지 못하다가 셰일가스로 치고 올라왔고 여전히 카타르는 이제 신규 투자를 또 해서 아마 호주와 미국과의 격차를 더 늘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수요 어느 나라가 이렇게 많이 쓰느냐 순서대로 보면 쉽습니다. 일본, 중국, 우리나라가 1등, 2등, 3등을 하는데요. 우리가 2등 하고 있다가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크니까 몇 년 안 됩니다. 2위 자리를 뺏긴 지. 그래서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큰 LNG 시장에서, 물론 파이프라인 시장은 뭐 제로고요. LNG 시장에서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큰 소비자 중에 하나다라는 점입니다. LNG 시장의 현재 상황을 보시면 전체 LNG가 1년에 이제 지금 이게 단기 물량, 현물 단기 물량이 약 34%고 1억 1,900만 톤이라면 2019년 기준으로 이걸 3배 딱 하면 1년 거래량이 되는 거죠. 3분의 1이 현물 시장이 됐는데요. 이 밑에 이렇게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급격히 이 단기 현물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어요. 물량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유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걸 국제 그 가스 시장, LNG 시장의 변화 동향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연한 그런 계약이 증가하고 있다. 이미 단기 및 스팟 물량에 대해서는 보셨고요. 그 다음에는 업스트림에서 구매자 지분이 높아져서 포트폴리오, 그 구매자의 오프테이크 규모가 증가했다. 이 이야기는 이제 구매자들이 그냥 사가는 소비자가 아니고 상류에 진출을 해서 자기들 지분을 가집니다. 그러면 그 지분만큼 가져갈 수 있는, 내가 구매해 갈 수 있는 물량이 늘어나는데요. 요즘엔 이 하류 시장들이 가스공사나 뭐 이런 회사들이 상류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물량이 또 늘어나고 있고요.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기존의 계약은 하나의 가스전에서 나오면 소비지까지 이렇게 1대1로 연결이 돼 있는데요. 그렇지 않는 물량이 늘어납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특정한 가스전과 특정한 소비자의 구속력을, 이런 연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도 어느 정도의 유연성이 커지는 거고요. 선박도, LNG선도 기존에 20년 동안 그냥 어떠한 계약에 구속이 됐었는데 자유로운 물량 배들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LNG 계약 조건이 변경이 되고 있는데요. 이 도착지 제한 조항, 이거 이렇게 했으면 안 되고 사실은 목적항이라고 그래서요. 예전에는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평택항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 항구 이외에는 그 배가 다른 곳으로 원칙적으로 셀러의 동의를 받기 전에는 불가능했었죠. 그다음에 TOP 조항이라고 그래서 당신은 이 물량을 가져가든지 또는 돈을 내든지, 간단히 말해서 무조건 비용은 내라, 이런 내용이죠. 안 가져가도 돈은 일단 내야 됩니다. 이건 잘못됐거나 잘됐거나 이런 정의 부정이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이런 형태, 워낙에 투자가 크다 보니까요. 그리고 시장 연계 석유 이런데 이것도 이 표현이 틀린 거고요. 유가 연동이 저 영어로 돼 있으니까 다행인데, 유가 연동제도 요즘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의 미국 셰일가스는 유가 연동이 아니고 그냥 시장 가격인데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가, 그래서 요 그래프가 중요합니다. 요 그래프를 보시면 표를 보시면 2009년부터 2015년, 8년부터 15년인데요. 맨 밑에 있는 게 헨리허브 미국 가스고요. 맨 위에 있는 게 브렌트유고 그 바로 밑에 있는 게 아시아 LNG 스팟 가격이 나오고 뭐 이러는데, 이 갭이 엄청 컸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10 이상이 났었어요. 그러면 그 $10 이상이 나는 갭을 찾아서 시장은 움직이는데, 미국산 가스가 아시아로, 가격이 비싼 아시아로 오고 싶어 하는 동인이 자꾸 생길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 현재 국제 천연가스 시장, LNG 시장이 급변하는 이유가 거기서부터도 시작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2021년 현재의 가스 가격을 보시면 일본 평균 가격이 2019년 4분기에는 5.8달러였다가 2020년 1분기에 3.6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요. 이제 국제 시장이 그만큼 변하고 있다는 건데, 이제 물론 여기서 제가 요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석탄과 석유와 가스의 변화는 어떠냐? 석탄은 9% 이상 폭락했고요. 석유는 5% 정도, 가스는 소비가 3%, 2에서 3% 줄었습니다. 어느 분들은 많이 줄었다 그러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경제 충격에 비교해 보면 가스는 아주 탄탄한 에너지원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왜 허브가 필요하냐 하면 딱 한 단어입니다. 가격의 발견이죠. 아시아에서 재팬, 우리나라, 중국이 왜 이렇게 비싸게
LNG를 사오느냐? 가격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유럽이나 미국에는 비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허브는 기본적으로 석유에 연동된 LNG 가격이 아니라 그냥 시장에서 스스로 거래되는 것에 의한 가격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전제는 공급과 수요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이 형성돼요. 공정성과 투명성이 베이스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파리협정으로 천연가스 중요성 얘기가 나오는데 뭐 이런 얘기하면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간이 큰데요. 뭐 유럽 얘기하지만 독일이나 영국 얘기 간단히 들면 독일에서 미쳤다고 노드스트림 2를 미국하고 갈등을 일으켜가면서 러시아산 가스를 가져가겠어요. 신재생 그렇게 잘한다는 나라가. 영국이 신재생 잘한다 그러는데 왜 그렇게 북해에 투자를 다시 해서 자기네 천연가스 수급 안보를 책임지겠다고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도 말로는 신재생을 이야기하지만 배경에는 기존 화석연료, 특히 천연가스에 대한 베이스를 두고 있습니다. 이거 버리고는 정책을 앞으로 50년, 100년을 살 수가 없어요. 이제 저는 늘 궁금한 것이 또 스스로 고민하고 묻고 싶은 것이 천연가스를 브릿지 연료라고 그러는데 이게 쇼텀이냐 롱텀이냐는 거죠. 쇼텀이라면 천연가스에 투자하고 여기에 갈 일이 없어요. 그냥 수소로 가야 되죠, 빨리. 근데 과연 우리나라의 수소 정책이 훌륭하냐? 유럽 같은 경우는 수소로 하는 것이 그겁니다. 신재생에서 발생되는 전력을 수소로 저장했다가 이걸 끌어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일이나 유럽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신재생도 없는 나라가 그 비싼 천연가스를 수소로 개질해서 발전하겠다고 그러네요. 참 어찌 보면 어이없는 정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가격을 발견해서 아시아 프리미엄을 제거하자. 그래서 우리도 좀 싸게 쓸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추진해 보자는 거고요. 트레이딩 허브의 조건에는 10가지가 있는데 그냥 간단히 보시면 첫 번째는 가격 통제를 풀어야 되고요. 제3자 접근권을 인정하면서 그래서 5번, 6번, 7번이 보면 가격이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8번, 9번, 10번을 보면 현재 시장 가격에서 이제 미래 가격, 선물이나 선도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이런 단계로 발전을 해야만 진정한 허브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미국은 이제 9단계, 10단계까지 간 거고 우리는 0단계입니다. 1도 안 됐어요. 정부 통제가 천연가스 가격에 대해서 완벽하게 되기 때문에요. 0도 아닙니다. 여기서 미국은 그러면 허브가 몇 개나 있느냐? 이제 북미 쪽에 5개가 있고 헨리 허브만 우리는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개 있어요. 유럽도 가보면 저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허브라는 건 한 미국, 북미 또는 유럽, 동북아시아에서 하나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의 허브가 있고 그 중에 잘난 놈이 튀는 거고요. 그리고 그 지역마다 허브들이 서로 또 연계해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경쟁자들을 보겠습니다. 일본인데요. 일본은 2016년에 전략을 만들었어요. LNG 시장 개발 전략이라는 그 플랜을 하나 만들어서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고요. 먼저 나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기본 요소, 기본 원칙 등등 하는데 기본 원칙 중에 우리가 눈에 띄는 게 민간 우선입니다. 글로벌화고요. 실무 중심입니다. 근데 난제는 일본 시장은 이게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우리는 환상망으로 수도권과 중부, 남부가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얘네는 끊어져 있다 보니까 아직도 네트워크 전 국가의 전체를 관통하는 파이프라인이 연결이 안 돼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상해를 중심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벌써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파이프라인과 LNG가 동시에 들어올 수 있는 아주 특이한 지역이고요. 이런 경우는 동북아에서 아주 드물고요. 그래서 상하이 석유거래소도 이미 시작을 하고 있고 상하이 석유가스 거래소도 이미 개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제일 큰 단점은 정부 통제가 너무 크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제3자 접근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파이프라인 LNG 뭐 다 되죠. 이거 이제 동남아시아의 코어 같은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이고요. 금융시장 발달돼 있고 분쟁 해결에 관한 중재 기능이 아주 발달돼 있습니다. 단점은 왜 거래량이 너무 적습니다. 우리나라에 비교해도 말도 안 되게 적고요.
그러니까 스케일이 작다 보니까 얘가 과연 허브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궁금증,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인천으로 와서 인천이 트레이딩 허브를 한다면 어떤 강점이 있냐면 지정학적 위치죠. 지도 놓고 보면 딱 센터에 있습니다. 동북아의 센터에 있어요. 그리고 향후에 우리 김 박사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서 온다면 인천이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인천 기지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주변에 송도를 중심으로 한 금융도 발달돼 있고 외국인들이 와서 살만한 지역이고 많은 상당한 장점이 있는 지역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이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먼저 정부가, 중앙정부는 천연가스 시장을 풀어줘야 돼요. 정부가 손을 다지고 하나의 회사를 통해서 하려고 하면 유동성이 없어서 트레이딩 허브니 거래니 이거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파이프라인과 인수기지에 대한 접근 허가, 이게 아까 10가지 전제 조건 단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감히 풀어줘야 되고요. 그 기조에는 가스 시장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먼저 해줘야 돼요. 이거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중앙정부가 해줘야 될 거 생각을 바꾸고 풀어야 되죠. 시장을 좀 다 큰 자식 네가 알아서 해라고 집 밖으로 내보낼 필요가 있고요. 인천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이 LNG 허브를 하겠다라면 인천이 왜 적지고 무엇을 준비해 줘야 될 건지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준비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인천에도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가스공사 인천 기지도 있지만 포스코 인터도 가스 수출입을 하는 또 거래를 하는 그런 플레이어고요. 저쪽에 가면 GS도 있고 포스코 에너지도 있고 에너지 천연가스와 관련된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과 어떻게 협력 시스템을 만들어서 진정한 허브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미리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두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현태 박사님 토론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자원개발 PD를 맡고 있는 김현태입니다. 좀 생소하실 수 있겠는데요. 에너지기술평가원은 에너지,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또는 천연자원, 이것을 포괄하는 에너지에 대한 모든 기술 개발을 주로 이렇게 기획을 해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기업 또는 대학, 연구소 이런 데에 기금을 소위 배분해서 우리나라 에너지 자원 기술을 향상시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는 자원 분야를 맡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여기에 초청을 받게 된 건 아마 이 가스가 자원 중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앞서 이제 교수님 또는 박사님들로부터 아주 통찰력 있는 가스 허브 또는 가스 시장 또는 미래에 어떻게 변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고요. 세 분께서 거의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보조적인 얘기 이런 위주로 이렇게 끌어갈까 합니다. 특히 이제 요즘에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라 해서 국가 전체 또는 지구 전체가 이제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상당히 좀 침체되어 있는데 어느 한 분야지만 이렇게 희망적인 에너지에 대해서 어떤 희망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하신 인천시 연구원에 감사 말씀드리고 찬사드리고 싶습니다. 왜 천연가스냐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결국은 지구 온난화 문제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진행됨으로써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전염병이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발생을 할 것이라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에너지 중에서 그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덜 미치는 그런 에너지를 이제 얘기를 해서요. 보통 이제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천연가스는 저희들이 보통 석탄가스에 비해서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그 시오투가스를 한 3분의 1 정도밖에 생산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지구 온난화에 전혀 영향을 안 미친다라는 수소 생산에 있어서 인류가 지금 발견한 가장 저렴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게 LNG 천연가스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그 천연가스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그 천연가스라는 것은 그 보통 다른 그 석유와 달리 생산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돈이 들어가고요. 그러다 보니 얘를 어떻게 이제 공급을 하느냐라는 그런 기술 또는 시장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셰일가스라는 그 새로운 에너지가 이제 생기면서 그런 부분이 이제 깨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셰일가스는 아주 치밀하지만 그 낮은 지역에, 그러니까 심도가 보통 천연가스는 한 4에서 5km 그 지하에 이제 묻혀 있는데 셰일가스는 대개 미국에서 2km 이내에 이제 묻혀 있고요. 그 대신 치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평 시추라는 거와 수압 파쇄라는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세계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싸게 천연가스가 개발이 되지 않았을 때는 여전히 이제 석유가 이제 그 중심적 역할을 했는데 결국에 와서는 기술력 발달이 세계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천연가스는 그럼 셰일가스를 포함해서 얼마나 존재하며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나 하는데요. 저희들이 옛날에 뭐 석유 같은 경우는 50년 생산하면 이제 더 이상 생산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새로운 에너지가 발견됨으로써 천연가스는 한 200년 이상 인류가 쓸 수 있다라는 게 보통 저희들 그 전문가 집단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천연가스는 풍부하다, 충분하다,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수요 측면에서 보면 아까 클린 에너지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또는 대체하거나 또는 동반할 수 있는 클린 에너지다 해서 아마 천연가스는 앞으로도 계속 그 수요가 증가할 거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나라는 그 소위 천연가스나 이런 것들이 없는데 어떻게 공급을 받고 이 천연가스라는 그걸 가지고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거냐가 이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그 기술자 입장에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몇 가지 이제 정부 정책에 관여를 해왔는데 대개 이제 천연가스는 단순 구매, 돈 주고 사오는 방법이 있고요. 우리 자체의 기술력을 가지고 그 천연가스 부중국에 가서 생산을 해서 도입하는 소위 자주개발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그 후자는 그 기술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국내 우리 자원개발 산업이 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단순 구매가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하나의 트렌드였습니다. 최근에는 그 단순 구매에 우리가 매달리다 보면 예를 들어서 가스 가격이나 이런 어떤 위기가 발생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중동이나 공급지가 갑자기 문제가 됐을 때 우리가 에너지 안보에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자주 개발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하나의 큰 전략이었고요. 단순 구매와 자주 개발을 적절히 배분을 해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우리가 공급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게 하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 수입선 다각화인데요. 아까 그 아시아 프리미엄이라는 그런 그 아시아 3개국에 특별히 타 지역의 수출보다 이제 비싸게 하는 이유가 니네 지역은 소위 천연가스라는 게 없다라는 그런 어떤 볼모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수입선 다각화를 통해서 그런 뭔가 가격 구조 이런 것들을 깨야 된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중동이나 그 중동 의존도가 높은 그 천연가스 시장을 그 미국이 이제 셰일가스라는 새로운 시장이 이제 나타났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우리에게 신호인데 여전히 그 미국조차도 사실은 그 LNG를 통해서 도입하는 그 천연가스 가격을 보면 결코 싸지가 않습니다. 싸지가 않는다는 얘기는 아무리 저희가 정책적으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태생적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천연가스에 포커싱을 해서 이제 LNG와 PNG의 그 믹스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PNG는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가스를 공급받는 거라면 LNG는 생산된 가스를 아주 그 액화를 시켜서 이제 배로 이제 도입을 하는 건데요. 이 두 가지의 경쟁을 시킴으로써 우리는 그 가격이나 이런 부분을 상당히 낮출 수가 있는데 그 이런 측면에서 그 대한민국은 그 에너지 부분에 섬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라는 데를 통해서 거기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LNG 시장이 발전을 한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미국이 이제 생션을 걸어서 자기네들 걸 팔기 위한 건지는 몰라도 그 러시아와의 연결성 결국은 PNG는 파이프라인은 저희는 러시아로부터 이렇게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상당히 이제 막혀 있다는 게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과거에 그 PNG를 상당히 주장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 남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거 있을 때 북한을 통해서 오면 이 PNG는 그 북한 개혁 개방 경제 발전에 에너지 공급 측면도 있고요. 이 그 가스라는 건 단순히 그냥 에너지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비료의 원료라든지 또는 그러니까 북한의 식량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 경유를 그 과거에 상당히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과연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느냐 해서 아까 우리 김효선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동해라든지 또는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우선 우리가 어떤 이니셔티브를 진 뒤에 국제적 그 상황에 따라서 PNG 북한 경유도 하나의 카드로 쓰는 게 전략적으로 좋겠다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냈는데요. 요즘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그 자원 빈국으로서 그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어차피 우리가 그 공급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을 가져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소위 이제 허브라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가스 허브일 경우에 허브는 대개 이제 공급지 위주의 형성이 되거나 소비지 위주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그 미국이나 이런 것들은 일종의 그 셰일가스 공급지고요. 싱가포르 이런 데도 중동이라든지 그 동남아 지역의 일종의 그런 거라면 유럽 지역에 이렇게 형성된 허브들은 대개 이제 소비지 중심의 허브가 되겠죠. 우리나라가 만약에 굳이 허브를 얘기한다면 아마 그런 소비지 중심의 허브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지역, 많은 국가 이런 데서 허브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실제 만들었는데 다 성공하지 못한 사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게 중심을 보면 대개 이제 허브를
그 어떤 정부가 강력한 어떤 의지에 의해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서 시장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구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되게 많았는데, 결국은 시장은 그 시장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때 시장이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허브를 하려면 분명한 것은 이 지역의 그 공급자 또는 소비자 또는 금융 또는 제도 뭐 이런 것들을 그 뒷받침하는, 그래서 그 시장은 누구든지 가면 이득을 본다라는 그런 어떤 그 여건을 만들지 않는 한은 아무리 정책이고 뭐고 노력을 해도 안 된다라는 게 지금까지 그 제 경험에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느꼈고, 그런 부분을 주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인천 허브를 이제 우리 유건웅 교수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도 그 우리나라가 이제 가스 허브 그 소비지 세계 최대의 이제 소비지가 이제 한국, 일본, 중국 이렇게 있으니까 이쪽에 있으면 좋겠다는 거에 대해 주장을 되게 많이 했었고, 조사를 해보니까요, 일본은 아까 네트워크의 공급제 네트워크에 이제 끊어져 있다는 그런 문제도 상당히 있지만, 거기는 이제 대형 지진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서 그 비축기지나 이런 것들을 건설이나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는 분들이 약간 불안한, 금융 이런 것들은 좋지만 비축기지를 만들거나 뭐 공급의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에서 매력을 못 느끼는 것 같고요. 중국은 시장도 좋고 다 좋은데 너무 그 통제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한 것 같아서 힘들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아까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그 LNG 허브에 대한 조건들이 그 대한민국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LNG 같은 경우는 그 운송 수단이 중요한데, 그 세계 1위로서 우리가 LNG 선을 잘 만드는 이런 인프라도 있고 소비지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허브가 되지 못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런 여건을 만들지 못했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개 이제 중앙 정부 얘기들 하고, 요즘에 이제 제가 이런 지역에 가서 보면은 지역 균형 발전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전국에 다 가보면 요즘에 다 에너지는 그 재생에너지를 해야 된다라든지 뭘 해야 된다라든지 이렇게 희귀화되어 있는데요. 저는 지역 특화를 통한 균형 발전을 의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우리 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은 상당히 좋은 그 여건을 많이 갖고 있다고 이렇게 이번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앙 정부는 결코 지방에 필요한 뭔가를 이렇게 먼저 해주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R&D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어느 지역의 그 공무원들은 엄청 열정적으로 뛰는데, 결국에 가서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제대로 된 전략을 가지고 뛰는 거에 따라서 그 R&D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걸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인천은 아까 뭐 송도라는 국제도시도 있고, 그 가스공사라는 세계 최대의 그 LNG 비축기지도 있고, 또는 경인 지역에 국내 이제 소비지가 인근에 있다는 거, 또는 컴퍼스로 돌리면 중국과 일본, 향후에 이제 북한, 우리가 남북 문제가 했을 때 북한의 에너지 부분, 그러니까 서쪽으로 이제 대도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인천은 제가 유심히 이번 계기에 이제 훑어봤더니 상당히 좋은 여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역에 이제 아까 우리 강 교수님 같은 분도 계시고, 이런 쪽에 이해를 하고 계시는 대학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제도 또는 인력인데요. 현재 시스템에 이쪽에 대한 그림만 잘 그리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 가스 허브를 저는 이제 LNG라고 안 하고요, 가스 허브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와 여건을 갖추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남북 문제 그다음에 이제 북중 그다음에 북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PNG는 당장 하기는 좀 힘들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선 LNG 중심의 저는 그 허브를 구축하는 어떤 그 인천시 입장에서 제대로 된 전략과 교육 보고서를 잘 작성을 하셔서 작게지만 시작을 한 다음에 PNG 시장으로까지 확대해서 명실상공하게 대한민국의 그 에너지를 책임지는 그런 도시로 이렇게 발전했으면 하는 그런 느낌을 이번 그 자료조사와 이번 제가 패널로 참여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거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에 앞서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인력을 우리가 이런 전문가들을 어떻게 키워낼 건가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 전략을 짜면 어쩌면 인천이 또 다른 형태의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엔 이흥복 상무님 토론해 주십시오. 예. 마지막 토론자인 이흥복입니다. 저는 현재 HDC 현대산업개발에서 자원, 에너지, 인프라 등을 담당하고 있고요. 우리 현대산업개발 입사 전에는 가스공사에서 해외 사업 또 국내 인수기지나 배관망 사업 등을 약 한 30년 정도 했습니다. 특히 99년 말부터 한 6, 7년 정도 이 동북아 파이프라인 러시아의 수출 문제라든가 북한과의 협력, 중국 등 해서 일을 직접적으로 해왔고 또 17년, 18년에도 이 러시아 수입 문제 등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일을 해오다 보니 제가 이렇게 초대돼서 영광스럽게 같이 하게 됐습니다. 오늘 강희찬 교수님의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떤 동북아 에너지 협력 패러다임 변화 그리고 또 김효산 의원님의 그 북방 PNG 사업의 사회적 가치 그리고 또 유건홍 교수님의 LNG 허브 등 가스 주제에 대한 그 폭넓고 깊은 그런 발표에 대해서 상당히 감명받고 흥미롭고 좋은 인사이트를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동북아 파이프라인 업무를 한 지가 20년이 됐고 사실 한국이 이런 파이프라인 수입에 대한 그런 관심이 한국과 러시아 간의 국교 재개 90년대 초반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이렇게 봤었을 때 과연 파이프라인 가스가 우리나라에 안 왔으니 참 아무 발전도 안 하고 이렇게 실망이 크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드디어 중국이 사하 가스가 지난해부터 이렇게 공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중국 옛날 같으면 자원이 부족하거나 가스가 부족했을 때는 한국으로 들어와야 될 가스가 왜 중국으로 가는지 사회적 이슈가 되고 큰 문제가 돼야 될 텐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특히 이제 중국이 오늘처럼 미세먼지가 많고 해서 가스의 보급이 잘 되고 또 오늘 주제가 동북아 가스 네트워크처럼 이게 이 큰 시장이 열리기 위해서는 주변 국가들의 어떤 가스 산업, 가스 시장이 오늘 발표하신 것처럼 서로 발전을 할 때 드디어 지역 간의 어떤 경제 협력, 특히 우리나라처럼 북한과의 문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간단히 오늘 한 거를 좀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전 세계 가스 시장은 공급 과잉으로 인한 구매자 시장의 우위다. 그러다 보니 자국의 생산 가스나 또 파이프라인 수입되는 가스나 또는 LNG 등이 경쟁을 줍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대표적인 예가 LNG를 수출을 많이 하고 자국의 가스 또 전 세계 약 20% 가스를 소비하는 미국에서도 외국의 LNG를 도입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하여튼 그런 그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또 방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듯이 하다 보니 이머징 컨트리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에서 LNG라든가 그런 걸 쓸 기회가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공급자 우위 시장은 팬데믹 이전에도 일어났습니다만 가격이 침몰됐다가 최근에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면 이게 현재 이제 바이어스 마켓 또 구매자의 우위의 시장이라고 그러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구매자 우위 시장은 상당히 짧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는 특징이 여러 가지 LNG 공급자라든가 수출자들이 많아지고 과거에 그 메이저들이 주도하거나 국영 회사들이 주도하는 것보다는 이게 시장 플레이어들이 많아짐에 따라 전문가들은 공급자 우위 시장이 꽤 오래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뭐 많은 이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중국의 그 가스 수요 증가로 인해서 러시아 또는 투르크마니스탄 가스 배관의 어떤 공동 이용을 통한 어떤 한국으로의 어떤 가스 수입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고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인프라의 어떤 발전, 또 시장 자율화 정책 그리고 경쟁 유도로 하고 있고 투명한 그런 가격 정책을 씀에 따라서 중국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허브라든가 그런 노력과 더불어서 천연가스 시장이 커지고 있어서 LNG 분야에서의 어떤 협력과 더불어서 국제 배관의 협력도 저는 충분히 협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로 러시아하고 북한의 어떤 그 경제 제재 부분에 대한 것인데 사실 야말 LNG나 아틱 LNG 사업에 프랑스의 토탈이라든가 중국의 국영회사 또 중국 펀드가 지금 참여주고 있고 아틱2에는 또 일본의 조금액 등 이렇게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에서도 나왔듯이 노드스트림 파이프라인 2에서의 수요국들의 열망, 미국이 그렇게 반대를 하더라도 수요국들의 열망이 왜 러시아 가스를 들여오려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충분히 평가를 해서 시사점을 좀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동북아 한러 가스 배관 등의 어떤 그 주요 이슈로는 우선 한국 시장으로 봤을 때 한국은 상당히 그 시장 자유화 또는 도입자들이 많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러시아 가스 등이 파이프라인 가스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떤 수요가 적당한 수요, 예를 들어서 200만 톤이든 400만 톤이든 뭐 500만 톤이든 어떤 수요 창출을 어떻게 게더링하느냐 하는 게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의 파이프라인에 대한 수출의 의지가 한국에 있느냐 없느냐 없는 듯이 보입니다. 특히 이제 북한 문제로 인해서 러시아의 가스프롬이 북한의 방문도에서 남한으로의 가스 수출을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끼고 지금은 이제 LNG 쪽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고 또 중국으로의 파이프라인 쪽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마지막에 그 러시아 정책 부분은 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전체적인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배관 노선입니다. 배관 노선이 한때는 이게 통과국이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러시아는 통과국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동해로 해서 러시아에서 남한으로 들어와야 된다. 또는 또 한때는 러시아에서 중국과 또 남한으로 와야 된다. 또는 또 러시아, 중국, 남북한으로 와야 된다. 또는 러시아, 뭐 남북한 등등의 여러 노선이 있는데 오늘의 주제가 동북아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여러 패널들이나 주장하신 것처럼 경제성 있고 타당성 있는 배관부터 우선 돼야 하고 주변국들의 수요를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아울러서 남북 문제가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LNG 중심 또는 파이프라인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남한에서 북한으로의 뭐 철도든 또 요즘 스몰 스케일 LNG든 이 가스에 대한 협력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만약에 북한이 좋은 관계가 돼서 북한이 필요한 경우 북한에다 LNG 기지를 짓는 등 하여튼 수요를 창출하는 거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발표와 더불어서 이 동북아 네트워크는 저는 이제 비교적 전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의 경우는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뭐 파이프라인이 와 있어요. 바로 그리고 우리는 삼척 기지와 연결하는 그런 가스공사
나라 차원에서 준비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의 뭐 캄차카의 환적 설비, 또 북극해 LNG 개발, 또한 또 사할린의 가스 등 또 동시베리아 또 서시베리아 등의 가스선이 있기 때문에 그 인프라가 중국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러시아의 수출을 준비는 돼 있다고 보고, 또 중국의 경제 발전과 아울러서 가스 산업의 발전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북에서 남쪽으로의 시베리아 가스 배관이 이미 통관돼 있고, 또 서기 동수 투르크마니스탄 가스가 중국의 샹하이까지 오고 있고, 또 미얀마에서 중국으로의 그 남에서 북으로의 어떤 가스 배관이 있고, 또 중국의 그 동측 해안에 수많은 LNG 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아시겠지만 현재까지는 전 세계 LNG 수입 1위국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시장이 좋고, 그리고 한국도 전 세계적으로 모험적인 인수기지와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가 전개될 경우는 이 동북아 네트워크 시장이 열리리라고 보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인천이 이 서해의 중심이 돼서 많은 발전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세 분의 발표자 그리고 두 분의 토론자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오늘 이 주제는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그 에너지 믹스에 대한 어떤 새로운 재조명과, 그리고 이 인천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우리가 에너지 믹스나 이런 과연 우리나라가 가장 그 적절하게 가져야 될 에너지 믹스가 어떻게 되는, 에너지 믹스를 하면은 우리 원자력이나 석탄, 가스, 신재생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저는 에너지 믹스라는 것보다는 에너지 포트폴리오라는 말을 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경기 변동도 우리가 예측 불가능하게 커지고, 그리고 기후변화 문제, 불확실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불확실성을 내재화시켜서 적절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건 바로 포트폴리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러한 적정한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결정하는 세 가지 이 중요한 요인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경제성, 두 번째는 환경성, 세 번째가 에너지 안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경제성에다가 너무 치중을 해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환경성이나 에너지 안보 측면도 좀 더 중요하게 고려해서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가져가야 되겠다. 특별히 이 가스의 역할이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이제 국가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도 반영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가스의 발전 비중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가스의 역할은 아까도 우리 김효선 박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증가하면은 보완적으로 유연성이 있는 가스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집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원자력과 석탄, 그런 환경성 문제를 우리가 좀 더 해결할 수 있는, 비교적 해결할 수 있는 가스, 어떻게 보면은 원자력과 석탄의 이 대체제로서의 가스, 그렇게 본다면은 그 계획에서도 가스 비중이 상당히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스라는 에너지는 우리가 카드에서 조커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이런 동북아 연계를 앞으로 꿈꿔가는 그런 시발점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은 이런 하드웨어적인 역할보다는, 하드웨어적인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소프트웨어적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지금 앞으로 가스 시장에서의 마켓 플레이어들이 과연 역량을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는가, 그런 것은
시장을 정부가 열어주고 과감하게 열어주고 그리고 그 마켓 플레이들이 그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인천의 역할이 굉장히 기대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저희 세미나를 경청해 주신 우리 그 온라인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